파괴적 혁신이란 주력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과 전혀 다른 차별화된 요소를 이용해서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새로운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는 혁신을 말합니다. 저자는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이룬 기업들의 공통적 혁신 도구 3가지를 발견했다고 소개합니다. 첫째, 미래 고객을 향한 전략입니다.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퍽이 지나간 곳이 아닌 퍽이 가야 할 곳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현재의 고객, 매력적인 규모, 수익성과 같은 오늘의 퍽이 있는 곳을 등지고 고객이 미래에는 어디에 있을지 또 성장과 가치 잠재력이 어디에서 나올지를 예측하는 파괴적 혁신자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파괴적 변화에는 특별한 종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파괴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상에 다가가기 위한 운동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리더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리더를 저자는 크게 든든한 관리자, 현실주의적 낙관론자, 걱정이 많은 회의론자, 조용한 첩보원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셋째, 파괴를 통해 번영하는 문화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어떤 문화가 있게 마련이고 그 문화가 그 공동체를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연구를 바탕으로 파괴적 혁신을 위한 문화 조성에 대해 제시하는데 현재 상황이 머물러 있는 정체 문화에서 벗어나 파괴를 통해 성공을 거두는 유동 문화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에 필요한 개방, 권한, 실행이라는 3가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하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야기, 상징, 의식, 전통은 물론 구조와 절차까지 다루는 문화 운영 체제의 구성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유동 문화가 기업 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자는 어도비, ING뱅크, 맥킨지, 노키아, T모바일, 서던 뉴햄프셔 대학교,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파괴적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이 이 3가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내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성장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성장을 오래 유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빠른 이 시대에 성장하는 기업, 단체, 더 나아가 국가가 되려면 혹은 또 개인이 되려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믿음을 파괴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의 고객을 탐색하고 그들을 만족시킬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회사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익숙하고 수익성 높은 현재 고객에게 집중할 때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고객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는데 굳이 현재의 고객을 버릴 이유는 없다는 기업들의 논리는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야말로 획기적인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현재의 최우수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분주한 사이 누군가는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앞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 혁신은 21세기 기술혁명과 맞물려서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말 T모바일은 미국 내 4위 이동통신사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이 회사의 총 매출은 206억 달러, 영업 손실은 47억 달러였습니다.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고 애플 아이폰도 취급하지 않았으며 4G LTE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지원도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AT&T와의 합병도 무산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CMO 셰라드는 충족되지 않는 고객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정에 묶여 수년간 다른 통신사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물론 이 고객들은 어떤 통신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비주류 고객들이었죠. T모바일은 과감하게 전통적인 2년 약정을 버리고 월 이용 요금에서 단말기 비용을 구분하는 등의 노력으로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더구나 고객들이 기존 이동통신사의 실증이 난 상태인 것을 간파함으로써
이 도전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13년 3월에 시작된 서비스 약정 없는 언캐리어 서비스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단말기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매 분기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고객 불만 사항을 빠르게 해결해주자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201억 달러 매출이 2018년 후반에는 433억 달러가 되었고 연평균 성장률은 11%를 기록했으며 2012년 말 미국 무선 통신사업 시장 점유율 10%였던 것이 2018년 말에는 19%로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통신사들도 점차 2년 약정을 없애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인들은 무약정 통신, 무료 음악 및 영상 스트리밍, 언제라도 가능한 전화기 업그레이드 같은 서비스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2010년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수트 제품군의 마케팅 부사장 말라 샤르마는 사업 모델을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구독형 판매로 전환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기존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매출이 2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미 크리에이티브 수트 시장은 포화 상태라 사업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면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매출 증대는 대부분 가격 인상에서 발생했을 뿐 신규 이용자의 실질적 증가가 없었고 1년 반에서 2년 주기의 업데이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클라우드 기반 구독 모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독 모델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패키지 판매를 구독형 판매로 뚝딱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업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유통과 소매라는 기존 2단계 방식의 판매가 웹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제품 개발 주기도 기존보다 훨씬 짧아져야 했고 판매 시점의 수익을 확인하던 방식이 매월 구독 수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규모 선불 구매 방식이라 매출 파악이 가능했지만 구독형으로 바뀌면 적어도 2, 3년은 수익 압박이 예상되는 이는 주식 하락으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고객들이 구독 기반 제품을 원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런 변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 모델도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에 샤르마는 우선 실험적으로 월 정액 99달러의 구독형 모델을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18개월 구독료를 한 번에 내던 것을 쪼갠 것이라 가격은 똑같았고 제품의 질 역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구독 고객 3명 중 1명이 어도비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고객이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은 물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 매출과 수익이 감소할 때도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2018년 어도비 매출액은 2012년 대비 2배, 또 순이익 3배, 주가는 7배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서던 뉴햄프셔 대학은 비영리 단체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폴 르브랑이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이 대학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르블랑은 학교를 쇄신하기 원했고 캠퍼스 한 구석에 있던 작은 온라인 학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잠재력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존 온라인 대학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온라인 학습이야말로 서던 뉴햄프셔 대학 학생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설득했고 이사회는 온라인 부서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간 조심스럽게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영리기관에서 최고 인재를 영입해 마케팅과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재무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가된 대학 교수진들의 지원을 받아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캠퍼스로 등교하는 학생과 같은 질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결단은 학생 유치를 위해 전국 TV 광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대학은 적자가 300만 달러에 가까웠기 때문에 200만 달러를 투자해 광고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직감하였고 TV 광고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 등록 수는 하루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2003년 2,500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는 2018년 10만 2천 명이 되었고 학생들의 졸업률은 50%로 비슷한 수준에 다른 대학 평균 졸업률 20%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것에서 2018년 매출액은 8억 5천만 달러에 순이익 1억 200만 달러로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수익은 프로그램과 접근법 확장에 재투자했습니다. 서던 뉴햄프셔 대학의 파괴적 혁신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 1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고 2022년에는 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활용해 케냐, 레바논, 말라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미국 정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할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부터 지금까지 파괴적 혁신을 멈추지 않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1971년 창업한 이 항공사는 처음부터 고효율을 추구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 교통부 기록에 따르면 이 항공은 미국 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면서도 고객 불만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또한 변동성, 인수합병, 파산 등으로 악명 높은 항공업계에서 이 항공사는 창업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톰 닐론 사장은 성공의 비결이 전략과 문화의 결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이라 함은 친근한 저비용 항공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되 효율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화라 함은 늘 같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아니다가 조직의 체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1위, 세계 2위 규모의 항공사지만 여전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닐론 사장의 이 말은 반세기 동안 파괴적 혁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